재판관님, 첫 질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7기 전남학생의회 운영위원장 무안고등학교 허민지라고 합니다. 먼저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시험 문항 출제에도 난이도가 중간 문제 정도가 첫 문제로 나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재판관님에게도 답하기 쉬운 질문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님께서는 탄핵같이 어려운 재판을 앞두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던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간단합니다. 달력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예, 퇴임식 날을 0으로 놓고 D-1, D-2, D-3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령 아침 일어나면 야 35일 남았다. 35일 지나면 끝난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끝납니다. 그럼 혹시 퇴임 후에 5월, 6월 달력에도 표시된 날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무직이 좋은 게 아무 표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다음 질문은 조금 무거운 질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 부재한 원인도 생각되는데요. 재판관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본인만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 방법을 찾으셨는지, 그리고 또 다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은 그 솔로몬 왕이 왕자에 했다는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루에 10번 외치면 1분이 지나갑니다. 네, 그게 제 마인드 컨트롤이고, 그 스트레스는 저는 테니스 치는 걸 좋아합니다. 강연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무안입니다. 네. 제7기 전남학생의회 중등부 부의장 희룡중학교 김정훈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주제인 민주주의에 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재판관님은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시민 정신을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 정신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9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꽤 높은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 정신은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판관님께서 높은 점수를 주신 만큼 학생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으로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지켜봤고 촛불혁명, 빛의 혁명이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칭찬하는 외신의 보도도 들었을 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극도의 개인주의, 반국가적인 사고 집단이나 단체들의 확증 편향으로 인해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회가 받은 사전 질문에서도 이런 한국 사회 갈등에 대한 큰 우려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장하 선생님도 민주주의 꽃은 다수결 원칙이나 요란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고 있어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 직접 물으셨습니다. 재판관님께서 답변하시길 훌륭한 지도자가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우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답변처럼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훌륭한 지도자는 6월 3일 이후로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학생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아니 문제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이 개인주의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주의가 이기주의 이렇게 가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거, 이건 경계해야 되지만 저는 개인주의 그 자체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이런 걸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걸 지켜주고자 하는 게 국가이고 국가가 먼저 그 결정을 하고
국민들 당신은 따라라. 나머지는 다 개인주의다. 이렇게 사고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개인끼리 그 다양한 생각을 어떻게 뭉칠 건가? 이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도자가 하는 겁니다. 그 다양한 의견을 설득을 거쳐서 토론을 거쳐서 하나의 의견으로 묶어내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인 겁니다. 그럼 물론 그 지도자 선출 과정이 언제나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과정 역시도 민주주의다. 다만 모든 것은 민주주의 틀 내에서 고쳐 나가야 되지 그 민주주의 틀을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없다. 우리가 도스토옙스키에 보면 초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주인공이 자기를 초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가서는 시베리아의 소냐의 발밑에서 엎드리잖아요. 소냐의 기독교적 사랑에 설득당해서 결국 자기가 잘못 생각했음을 깨닫잖아요. 제가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지도자는 다양한 개인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게 단일한 의견으로 수렴되도록 끈기 있게 설득하는 거, 그게 지도자입니다. 어렵죠. 어려우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말 안 듣는다고 무슨 그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민주주의 관련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남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는 온라인 조사를 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결과는 자유, 평등, 투표, 선거,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님께서는 민주주의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민주주의는 그 탄핵 결정문에서 밝혔듯이 저는 관용과 자제라고 생각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자제는 권력을 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은 자제할 필요가 없어요. 권력을 쥔 사람이 자기 힘을 아끼는 겁니다. 그거 없이 민주주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수결만 이야기하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왕조나 귀족정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관용과 자제가 되어야만 그게 민주주의지.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그 힘이 줄어들기 전에 다 써야 된다. 그건 민주주의 초급 단계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관용과 자제 정말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화면의 다른 단어보다는 자유가 더 크게 보이시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자유 원칙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선생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가짜뉴스 비판적으로 수용하기라는 주제 탐구 수업 중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가짜뉴스를 만들 권리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문영배 재판관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가짜뉴스는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허위인 줄 알고 뉴스 보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허위인지 참인지 모르고 하는 건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자꾸 이걸 막 누구처럼 막 섞어 서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짓인 줄 알면서 퍼뜨리는 거, 그게 가짜뉴스예요. 그건 당연히 규제의 대상이죠. 그게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호하는 나라는 없어요. 문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되지 않은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허용해야 되죠.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저쪽에서 저렇게 생각한다. 라고 해서 토론을 거쳐서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이고, 그때까지는 그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심지어 참인데도
참인데도 그게 권력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처벌하는 법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력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처벌하는 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건 고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이라면 공인에 한해서는 그 명예를 훼손하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껏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참인지 거짓인지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반론을 허용하고 상당한 노력을 했을 때는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게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저는 두 가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7기 전남학생회 교육위원장 수국중학교 박연우입니다. 저는 민주주의와 밀접한 민주시민교육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판관님의 강연에서 민주주의의 지속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법 제31조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헌법 조문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도 교장, 교감 선생님을 포함해 많은 교사분이 계십니다. 이미 수많은 사전 질문을 통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으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올해 초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헌법교육을 강조하며 관련 자료를 개발해 학교에도 보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권리와 책임, 자유와 질서 같은 추상적인 단어와 법률 용어들이 선생님들께도 학생들인 저희에게도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고 이를 실천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재판관님,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이라는 것은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간에 어떻게 뭐 인식이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걸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는 공정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이 국가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나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려면 어떻게 되냐? 너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공존해야만 이 공동체가 깨지지 않는 겁니다. 그 깨지지 않는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육은 뭐라고 하냐? 그런 말 있잖아요. 1등 죽으면 2등이 1등 된다고. 그 농담처럼.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공존이 아니에요. 너 아니면 내가 죽었든지 네가 죽든지 이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민주시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암암리에 교육의 목적을 뭐 서울대 뭐 몇 명 보내는 건 줄 알고 야 뭐 다른 거 다 대학에 가서 하고 지금은 내 말 따라. 그러니까 뭐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뭐 그런 식의 그 논리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교육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끌어올린 거예요, 그게? 공존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 방식은 당연히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우리 학급 교훈은 이거야. 너희들은 지켜. 이건 우리 때의 교육 방식이거든요. 우리 때는 통했어요.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심지어 학교의 거품조차도 너희들이 한번 토론해서 한번 정해봐라. 그게 민주시민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뭐 이거 어떻게 보면 거창한 것 같지만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같이 이루고 국가를 같이 이루면서 살 건가를 미리 연습해 보는 거 아니에요. 뭐 교육이 뭐 거창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7기 전남학생회 고등부의원 한울고등학교 조현서입니다. 저는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조금은 민감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판관님은 지난 배구대 특강에서 저널리즘의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의제에 대한 충분한 근거,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강조하시면서
뉴욕타임즈의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헌법 제31조 제4항과 교육기본법 제6조에는 교육의 중립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도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님은 교육기관이나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이와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판례나 해외 사례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대구대에서 말한 저널리즘에 대한 거는 미디어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미디어가 나는 대통령 후보로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근거는 이거다. 반론을 제시하라. 그리고 팩트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주고 그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언론 중에 정치적 중립인 매체가 나는 글쎄요 그거고 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그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런데 이건 나라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기도 하고 교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거운동 허용하는 나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헌법재판관 중에서는 그걸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사의 기본권과 그 다음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정당 가입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교사는 선거운동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나 제가 내 의견이 꼭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사의 표현의 자유 이건 좀 더 넓게 보장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 정도 생각합니다. 네, 지금 조금 무거운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분위기를 잠깐 식혀가고자 일상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재판관님, 4월 4일 탄핵선고 장면은 전 국민이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일상에서 알아보는 분이나 사진을 같이 찍자는 분도 계시나요? 예, 가끔 있습니다. 저도 일상에서 재판관님을 만나 뵀었다면 꼭 사진 촬영을 요청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70대 이상이 모를 줄 알았습니다. 네, 재판관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70대 이상이나 영상 속의 유아들처럼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님을 몰라볼 순 있어도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면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남 교육 공동체가 재판관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감사하며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전남 교육가족 여러분,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님에게 환영과 감사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으로 다시 토크 콘서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과 재판관이 되고 싶은 학생들이 가장 질문해야 할 묻고 싶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 문영배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내성적인 줄 알았어요. 중학교 때 이렇게 남녀공학이었는데 소풍을 갔는데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다 못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게 남진의 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반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공부를 잘하고 반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장을 안 했어요. 이유는 그때 제 교복이 너무 낡아가지고 남 앞에 서는 게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최근에 요새 MBTI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물어봤어요. 내가 뭘 것 같냐? 너는 100% 일하는 거예요. 특히 가족 중에 하나 저보고 관종이래요, 관종. 그게 가족끼리 할 말입니까,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격,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당시 환경에 지배되거나 또 가려져 줄 수 있다. 그래서 청년 때는, 그러니까 학생 때는 내가 누구다. 나는 뭐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기의 재능이 뭔지는 크면서 아는 거고,
또 부모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안철수예요. 안철수 그분은 의사예요, 의사. 그 컴퓨터 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 갖고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제발 자식들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만큼 똑똑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늘 느끼는 게 그래요. 부모님은 자기 살아온 것밖에 모르잖아요. 앞으로 살 미래에 대해서 부모들이 잘 몰라요. 그냥 자식들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면 저는 근데 제 자신한테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네, 파워 2 문영배 재판관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과 비슷한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판관님께서는 자녀 교육에 있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 저보고 감독이라는 사람이 제 아들입니다. 저는 아들하고 다른 건 몰라도 대화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아들 친구들이 아들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너는 아버지하고 정치를 이야기하나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정치 이야기하면 다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대화를 많이 한다. 응? 그리고 뭐 이렇게 자기 진로에 대해서 뭐라 하면 제가 분명히 톤은 달아요. 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끝내 하겠다. 그러면 저는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와 존중이 필요하다. 다만 한 가지 부모님들 꼭 붙이셔야 됩니다. 책임은 너가 져라. 그 말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나중에 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왜 그때 나를 안 말렸냐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책임은 너가 져라. 그 말을 하시면서 저는 존중해 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자식의 인생은 자식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매일매일이 토크 콘서트이신 문영배 헌법재판관님의 아들분이 되게 부러워지는 답변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대화와 존중,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난 독서가이신 것 같은데 직접 운영하고 계신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블로그와 느티나무 재판관이라는 책을 보면 다방면의 독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책을 읽으시나요? 그렇게 묻는 것보다는 언제 책을 안 읽으시나요? 이렇게 묻는 게 맞아요. 다들 그렇게 안 하나요? 제가 책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주에서 서울로 대학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예, 뭐 옷도 추레하고 말도 사투리 쓰고. 그러니까 이 사투리는요 말을 안 하면 돼요. 근데 무식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 세계 문학 전집 같은 게 있었어요. 친구들은 그걸 웬만한 건 다 읽어본 거예요. 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우선 그것 때문에 책을 읽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판사를 하면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뭐는 뭐가 안 되고 뭐는 뭐가 안 되고 누구 만나도 안 되고 진짜 제약이 많아요. 그때 그걸 보완해 주는 게 그나마 책이에요. 무경험. 세 번째는 판사는 참 모를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이 유죄면 무기징역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무죄면 무죄예요. 무기징역과 무죄가 얼마나 차이가 커요. 근데 그걸 우리 세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무소신, 왔다 갔다 하는 그 무소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책을 봤다. 근데 책을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2,000권 읽은 것 같아요. 2,000권 정도 읽으면 저는 지난 총선 결과를 마쳤거든요. 저는 총선을 민주당 계열이 170석, 국힘 계열이 110석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건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그게 생겨요. 그리고 중간에 뭐 여론조사에 보면 뭐 국힘이 뭐 앞선다 막 이랬잖아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 내 데이터를 보면 이게 나올 거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민주당 쪽이 175석, 국힘 계열 쪽이 108석인가 나왔어요. 그거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책을 막 뭐 계속 읽으면 또 당연히 책을 읽고 그 남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책만 읽고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근사치에 도달한다. 응?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접근을 누구나 다 그 동등하게 누리게 하는 거, 그게 도서관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도서관을 막 짓자는 정치 그룹이 있고, 짓는 도서관도 운영 못하게 하는 정치 그룹이 있어요.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강연에서도 책 3권을 추천해 주셨는데 전남 교육가족에게도 추천 이유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책을 추천한 거는 그겁니다. 로스쿨생들한테 추천한 책이 죄와 벌, 법의 정신, 목민 심서였어요. 그러니까 뭐 죄와 벌은 아시다시피 아까 말한 그 초인 사상, 그 다음에 죄는 뭐며 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벌은 결국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벌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했고요. 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누되 사법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를 가장 좀 분명하게 말해주는 책이라 생각하고요. 목민심서가 결국 그 조선시대 그 목민관들의 뭐 그 직무 자세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선시대 목민관 업무의 한 70%가 송사였답니다. 송사. 그래서 이게 법률과 통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 추천할 책은 저는 뭐 죄와 벌을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소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7기 전남학생회의 중학교 부위원장 순천풍덕중학교 조영준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탄핵 선고 과정이며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탄핵 선고를 위한 합의 과정은 재판관님이 김장하 선생님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압도적이라는 말을 갖다가 다 쓰는 말인가?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그쪽 헌법 수호의 압도적으로 커야 진짜가 될 거 아니에요? 판단이 될 거라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력히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을 전달하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 자체가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들게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인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대인 전에 와서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몇대 몇주가 나가면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 소수 의견 가지고 다투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수 의견조차도 한번 담아내잖아. 다투 의견.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보면 약간 좀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좁은 길을 좀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의견 조율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교적 수익률이 적었지 않습니까? 전혀 없다시피 전부도 거부하니까 우리는 시설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모든 관점에서 재판관 8명이 함께 고심하고 함께 숙고하느라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인 중요한 재판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재판관님은 재판에 있어 경중을 따질 수 없으며 모든 재판은 각자에게 중요해서 어떤 재판은 중요하고 어떤 재판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재판이 아닌 가장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재판으로 여쭙겠습니다. 법조인으로서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재판은 무엇이었나요? 예, 그거는 제가 그 형사 2심을 했는데 그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왔어요. 그 실형 선고 확정되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는 사람이에요. 내용은 뭐냐면 본드 흡입이었어요. 본드 흡입. 근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이 원인이 친구 때문인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새 아버지의 가족하고 자기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이 친구를 위한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친구 집에 가서 자요. 근데 친구가 본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얘도 본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석을 허가해서 한번 중독 치료를 한번 받게 해보자 생각했어요. 그 보석을 허가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을 내라고 부모한테 어머니한테 연락하니 안 하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보증금을 낮춰서 보석을 새로 했어요. 그리고 그 보증금을 우리 재판부가 냈어요. 아무나 내도 돼요. 그래가지고 석방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을 또 중독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산에서 창원에서 접근 가능한 데가 국립부곡병원이에요. 창녕이에요, 창녕.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 배석 판사가 했더니 거기에는 무료예요, 무료인데 급이 필로폰 이상만 한다는 거예요. 본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판사가 직접 전화를 한 게 처음이니 본드도 한번 해보겠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국립부곡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신치료를 하고 또 통원치료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줬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입원도 잘했고 통원치료도 성실히 받았고 이 친구한테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고인을 벌금으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똑같은 죄를 저질러가 벌금은 안 해줘요. 그거는 아주 나쁜 판결이라고 해요. 저도 동의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형 선고 해본들 얘는 갖다 나오잖아요. 또 본드예요. 그걸 그냥 되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위 가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길을 한번 가봤던 거다. 저는 그 판결이 제 그 판사 생활 27년 통틀어서 제일 기억이 많이 남아요. 무안고등학교 허민지입니다. 헌법 및 판결 관련해서 계속 여쭙겠습니다. 최근 재판 판결 결과가 국민의 공감대와 동떨어지는 등 사회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800원 횡령버스 기사 해고, 접대 검사 면직 처분 등 법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법에 따라 사회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혹한 재판 판결이 나온다면 법적 안정성이 지켜지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재판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 사례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거 분명히 밝힙니다. 이 판결과 관계없이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판사를 오래 하면 가장 큰 문제가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우선 근무 조건이 그렇잖아요. 판사 같은 근무 조건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판사는 어느 누구도 간섭을 안 해요. 법원장도 간섭하지 않고 변호사도 간섭 못하고 언론도 판사를 잘 간섭 안 해요. 예를 들면 굉장히 온실에서 커요. 그게 뭐 장점은 있겠지만 그 단점이 뭐냐 하면은 시대 정신? 그게 좀 늦어요. 시대가 이미 일로 가고 있는데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긴스버그라는 미국 연방 대법관 중에 굉장히 훌륭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도 말씀이 그날 날씨는 고려할 게 아니지만 어떤 기후,
기후는 고려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헌재를 포함하고 또 저 자신을 포함해서 법률가들이 시대 정신이나 또는 뭐 국민의 상식 또는 평균인의 삶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판사는 완결체가 아니다. 판사는 완결체가 아니에요. 그 몽테스크의 법의 정신에 보면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법은 어떻게 구성하라고 되어 있냐면 피고와 동년배에서 뽑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이 뭐겠어요? 그 국민들의 삶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재판해야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의 본질은 설득이에요. 납득이에요. 납득. 피고인이 납득을 해야 그 재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뉘우친다는 것은 본인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이 힘을 강하게 하더라도 그 본인이 뉘우치지 않겠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그 피고인이 뉘우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득을 해야 되는데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쪽 세계 이야기를 가지고 판결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납득을 되겠느냐? 좋아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면 누가 누구의 생각에 맞춰야 되겠어요? 국민들이 판사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그걸 묻고 싶어요. 지금의 판사들한테. 그리고 과거의 제 자신에게. 나는 그거에 충실했는가? 네, 하늘고등학교 조현서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챗 GPT나 오픈 AI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은 물론 산업구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만약 앞으로 인공지능이 법률적 판결까지 내리는 시대가 온다면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판단과 기술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에도 재판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역할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는 그 질문의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질문을 제대로 안 하면 AI가 뭐고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AI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AI 통제 기술이 발달할 거다. 그 자세한 이유는, 자세한 거는 그 이광형 그 카이스트 총장이 쓰신 미래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나와요. AI가 발전하면 AI 통제 기술이 발전할 거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뭐가 남냐? 창의성이 남아요. 그러니까 AI는 창의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그 학습한 것을 가지고 정리하고 초보적인 추론을 할 뿐이지 아까 누구죠? 스티브 잡스 같은 아이폰을 만들 수는 없다. 두 번째, 저는 AI가 감정을 처리하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따라서 AI 시대에 대비는 필요하나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산업혁명 때 그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잖아요. 기계 파괴 운동. 근데 결국 그 기계가 그 노동자를 풍요롭게 만들었잖아요. AI도 우리를 그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풍요롭게 할 거다. 다만 그 우리는 그걸 대비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저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는 AI 투자가 너무 늦다. 중국 한간에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 중국이 뭐 우리를 거의 따라왔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앞선 분야가 엄청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AI입니다. AI는 지금 제가 볼 때 미국과 중국이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딥시크인가 나왔잖아요. 딥시크뿐만 아니라 인공 청소기 한번 보세요. 중국산이 엄청
엄청 그 뭡니까? 잘 나옵니다. 예, 예. 저는 저 청소기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현장 질문을 받겠습니다.